고려 청자에 관한 고려 청자의 이해와 그리고 감정 이런 아마 그 주제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50분 정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한 10분 쉬신 다음에 준비한 슬라이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보시고 나중에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 고려 청자가 처음 그 세상에 나온 것은 이미 아시겠지만 그 고려 시대에 이제 청자가 만들어졌었습니다만은 그 조선 시대 초기부터는 자취를 감췄는지 거의 그 조선 시대의 기록이나 혹은 조선 시대의 어떤 그 유적에서도 이 고려 청자가 있었다라든지 고려 청자에 관한 어떤 뭐 고려 청자를 사용했다든지 혹은 이런 예들이 문집이라든지 이런 기록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매우 아주 뭐랄까 이상하다 할까 그렇습니다. 고려 청자가 처음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은 1880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1880년대 특히 1876년 강화도 수호 조약 이후 이제 일제의 침략이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고 처음 이런 경제적인 이득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철도를 놓는다든지 또는 신장로라고 불려진 이제 도로가 개설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차 탄광을 이렇게 아마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이임받고 하면서 특히 1882년 이후 특히 미국이라든지 또는 프랑스 혹은 독일 이런 열강들이 차차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처음 이 도로 특히 신장로와 관련해서 지도상에 이렇게 일정하게 이제 줄이 쳐지고 그리고 이제 길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고려시대 고분이 있었던 이런 자리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길에 따라서 신장로가 다닙니다. 특히 이 개성 주변의 길에서는 수없이 많은 고려 고분들이 있었고 물론 이런 고려 고분들은 개성 주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각 지역에 원래 오랜 연륜을 갖고 있는 그런 귀족층이 있었던 곳은 물론 이제 다 있었겠습니다만은 주로 개성 주변의 경기도 일원의 중요한 귀족들의 혹은 왕족들 혹은 그 당시에 토호들 이런 사람들의 고분들이 있었고 대부분 이제 조선 시대가 되면서 후손이 끊긴 그런 고분들은 거의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무덤에 봉분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당시 이 길을 내면서 그런 데서 나왔던 모양입니다. 1884년, 5년, 6년 요때 서양인의 기록이 이제 여행가 혹은 사업가 혹은 군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은둔의 나라라고 하는 이제 조선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접했을 때 처음 이 고려 청자가 이런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르고 하여튼 고분에서 이렇게 출연하는 것을 보고 아주 신기하게 생각해서 여행기에 고려 청자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아펜젤라,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들도 이런 고려 청자를 대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더우드 혹은 아펜젤라 이런 분들은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그동안 받았거나 샀거나 혹은 수집했던 청자 중에 일부를 예를 들면 미국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기증해서 스미소니안에 속해 있는 동양학 박물관인 프리오 갤러리에 한 200여 점의 물론 그분들이 기증한 것만 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한 번은 프리오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언더우드 그분이 기증했던 그런 목록도 있고 해서 이렇게 선교사도 이렇게 가져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교사들은 이제 병을 고쳐주면서
이 고려 청자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대개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해서 그걸 집안에 드리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서양인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이제 갖다 주게 되고,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서양인들 눈, 특히 그 영국인들의 눈에는 아주 새롭게 비쳤습니다. 영국인들은 이미 그 19세기에 오리엔트 지역에 그 이집트 문명에 속하는 피라미드에서 많은 유물들을 이제 이미 가져가고, 또 그리스의 많은 그 뛰어난 작품들을 이미 가져간 그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양에서도 특히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그 도자기라든지 그림도 물론 가져가지만, 또 이제 조선에 와서 그 당시 조선에서 나오는, 고분에서 나오는 가장 예쁜 도자기인 고려청자에 아마 그 매료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일본인들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보고 서양인들이 매우 좋아하는구나. 특히 일본인들은 그 당시 영국인들을 본받고 싶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럽의 섬나라인 영국은 그 동양의 섬나라인 일본과 같은 성격이고, 특히 19세기는 그 영국의 세기였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를 겪었던 이 영국을 그 당시 이 근대화 작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던 일본이 봤었을 땐 하나의 스승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방면에 영국을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또 문화에 있어서 이런 그 옛 도자기를 포함한 이런 작품들을 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전시하고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마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대개 이제 1890년대, 특히 1894년 동학혁명과 함께 청일전쟁 이런 부분에 틈타서 이제 일종의 수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런 그 고려 청자의 그 심한 도굴은 1904년 그 러일 전쟁이 있고 일본의 승리로 이루어집니다. 1905년부터 실제 일본의 그 통감부가 설치되고, 그리고 조선이 결국 일제의 식민지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아마 1905년부터 거의 1919년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 대체로 한 15년에 걸친 이 시기가 이 고려청자의 제1단계 도굴이 아주 성행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주로 이제 길을 내다가 어쩌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이었지만, 1905년 이후 그 일본 제국주의에서 이렇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조선은 우리의 것이다. 따라서 거기다가 보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를 살았던 그 고종 황제는 어느 날 그 고려 고분에서 나온 청자를 그 황제에게 이렇게 그 당시 황제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고종 임금께 이제 이렇게 보이고 어떠시냐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아마 신하가 이렇게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참 아름답다고. 근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거냐고 해서 그 당시 고종 황제께서 고려 청자를 모르고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고, 신하들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개 1904년에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그 서양인들의 관심이 특히 많았고, 이 신장로 혹은 철도 이런 개설과 함께 파괴된 고분에서 나온 이런 것이었습니다만은 1904년 이후 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도굴이 성행됩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에서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무례배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신천지인 조선으로 와서, 그래서 아마 농토에서 유리된 농민들을 앞세워서, 그래서 아마 그 풍수지리를 아는 그런 아마 촌의 그 어른들을 앞세우고 해서 몇 푼 이렇게 아마 지어주는 이런 조건으로 아마 그 명당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분들이 하나하나 파괴되고, 특히 이 일본 말로 판다 하는 그것을 홀이란 말로 이렇게 해서 파는 사람, 그래서 홀이꾼 이런 이름이 그때부터 이미 정착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또 히로부미라고 불리는 이미 이등방문의 경우 그 당시 통감으로 있으면서
특히 그 일본의 지배층, 그 천황가에서부터 많은 그런 장군들, 귀족 혹은 이런 새로운 그 지배 세력층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그 서구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데 매료됐고 특히 고려 청자가 자꾸 예뻤었습니다. 특히 그 처음 본 사람들의 그 유색에 놀랬고 또 그 누구든지 갖고 싶어하는 작고 예쁜 그 중국 자기와 비교해서 아주 크기도 작고 그러면서도 아주 그 자연스러우면서 예쁜 이런 데 매료가 돼갖고 천황에게 보내는 선물 중에 가장 뛰어난 좋아하는 이런 것의 하나가 이 청자로 변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또 히로부미는 아마 이렇게 한꺼번에 한 200여 점 이렇게 좋은 것들을 추려서 자기 나라로 갈 때 가져가서 이제 선물로 이렇게 바치고 했던 이런 기록을 보면 이미 그 1900년대 들어가서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서울의 한성에 이런 고미술품을 다루는 가게가 생기고 또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이런 그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려청자가 값비싼 유물로 이렇게 인식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1910년 이후는 더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1915년, 16년 요 시기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 총독부의 기록입니다만은 이미 이구열 선생의 문화재 비화 속에 그 기록이 남아 있고 원래는 그 조선 총독부의 기록을 황수영 박사에 의해서 이렇게 그 조사됐던 것이 이제 그 당시 기자로 있었던 이구열 선생님이 아마 그 신문에 이렇게 기록했던 그런 기록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미 1915년, 16년 이때는 그 도굴 할 게 없어갖고 주로 개성 주변에 도굴을 해서 그 가서 보면은 온통 무덤이 파헤쳐지고 그리고 그 파편들이 아마 그 낮에 팔 수가 없고 밤에 가서 인부들을 들여서 몰래 하다가 그러다가 또 마을 사람들이 오면 도망가고 이러니까 그냥 뒤쫓기는 사람처럼 파니까 아마 고려 고분 안에서 대부분은 그 깨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파편이 어질러서 마치 그 곳곳이 폭탄에 맞은 것처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도 나오고 이미 기록에는 이런 그 홀이 파서 이렇게 도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1000여 명이 넘는다. 이런 기록이 이미 1916년 이런 기록에 나오는 걸 보면 이제 도굴의 제1의 역사가 아마 특히 1904년 러일 전쟁 이후 아마 극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 20년 요때 이르게 되면 이제 결국 문화 정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이제 그 도굴할 부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청자 이제 끝이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 경주의 고분들을 이제 파기 시작하고 그리고 차차 이제 백제의 고분들을 파기 시작하고 이런 그 다음의 역사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려 청자가 도대체 그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했고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왜 그러면 그 쇠퇴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고려 청자가 그 처음 언제 만들었냐 이런 부분들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 혹은 다른 그 문집들 혹은 비문 어디에도 또 우리나라 기록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의 기록에도 우리가 아는 그 고려 청자가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게 매우 큰 당혹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없는 부분들을 주로 조사하는 이런 방법이 고고학적인 방법뿐이 없습니다. 이 선사시대를 기록이 없는 선사시대를 연구하는 게 고고학이듯이 따라서 그 도자도 역시 그 알지 못하는 부분에 기록이 없는 시대는 결국 고고학적인 그 발굴을 통해서나 이해하는 이런 방법이 현대에 이제 가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고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면 고려 청자의 그 최초의 제작은 이게 고려시대 아마 광종년간 대체로 970년대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의 1단계 가마는 벽돌로 쌓여진 가마입니다. 이 한 40m, 길이가 40m, 폭이 한 2m, 옆에 출입구가 한 7개씩 있는 쭉 이렇게 구름을 따라서 올라간 벽돌로 쌓여진 이 벽돌 가마는 우리가 그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시대 그 고려시대의 전통적인 질그릇 가마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벽돌로 그 2m니까 높이도 아마 최소한 1.78m 되는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쭉 올라간 기차 터널과 같은 그런 가마가 그 중부 지역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 가마 용구나 거기서 그 사용된 가마 용구나 거기서 만들어진 청자는 중국 청자와 아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연대에 있는 절대 연대가 있는 자료는 992년, 993년 자료가 가장 절대적인 연대가 있습니다. 수나 3년, 수나 4년. 그리고 상대적인 연대, 거의 간지명이 나왔는데 갑설이라고 불려지는 자료가 974년으로 추정되고 있고 따라서 최소한 현재의 고고학적인 자료로는 970년대 청자가 시작됐다. 어느 중국에 많은 청자 가마가 있습니다. 용천여도 있고 요주여도 있고 남성관여도 있고 여여도 있고 그리고 월주여도 있습니다. 어느 도대체 청자 가마를 배웠는가를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중국에서 발굴된 것과 비교해 보면 중국의 절강성에 있는 월주여 청자 가마를 그대로 모델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여러 가지 명문이 조금 남아 있는데 왕씨나 미씨, 최씨 이런 명문이 이 성이 있는 그런 장인의 이름들이 나오는 걸 봐서 중국 장인으로 추정되고 중국 장인이 직접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하면 최초의 청자는 우리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중국이 어쨌든 고려에서 요청에 따라서 중국의 기술진이 와서 그 당시 수도가 있는 개경 주변에 흙이 나는 곳을 선정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시흥 혹은 배천 혹은 아마 이런 가마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자를 제작하는데 대개 누런 녹갈색을 띠는 그런 그 청자들이 중국의 그 기형하고 똑같은 주전자 탁잔 혹은 접시완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마 길이는 중국식의 똑같은 월주요 가마인 약 40m, 폭 2m의 그런 벽돌 가마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연대에 있는 자료들도 가끔 거기에 발굴을 통해서 나온 자료 특히 배천원산리에서는 992년, 993년이라는 절대 연대가 적힌 자료가 나왔는데 그 중에는 찻잔도 있고 특히 제기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단계는 아마 개성 주변의 중부 지역에서 1단계 가마가 시작되는 게 고고학적으로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추정이 아니라. 용인설의에 의하면 가장 오래된 태적층의 층위가 이런 중부 지역에서 나오는 벽돌 가마에서 나온 층위와 일치해서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강진이 최초가 아니라 저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강진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최초의 그 자기로서 청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최초의 자기로서 청자가 만들어지고 이 청자 가마에서 놀랍게도 백자가 또 같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백자가 무슨 조선시대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또 고려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청자보다는 조금 늦지만 청자와 거의 같은 최소한 970, 80년대는 만들어지고 있었다 하는 걸 안 사실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단계 그 청자들이 중부 지역에서 벽돌 가마를 만드는데 그게 벽돌 가마가 자꾸만 작아집니다. 맨 처음에 40m였다가 그 다음에 22m로 줄어들고 다시 10.7m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약 40m에서 22m, 10.7m 이렇게 자꾸만 줄어드는 가마가 이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제2단계 가마가 강진이라든지 고창과 같은 그 남부 지역의 그 가마가 나타나는데 대개 10m 크기에 그거는 이제 벽돌이 아니고 진흙으로 쌓여진 그런 가마가 나옵니다. 따라서 최초의 가마는 중부 지역에 있다가 제2단계 남부 지역인 강진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지금 보면 해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제2단계 청자를 구웠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분명히 그 자료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 중에는 그 강진을 왜 선택했는지 또 혹은 고창을 왜 선택했는지 이런 하나의 근거의 하나가 거란족이 한 30년간 고려를 침범하고 그 현종임금이 나주를 피신하면서 그 개경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바람에 나주에 머무르게 되고 그것이 아마 하나의 계기가 되면서 이 강진이라든지 고창 이런 지역의 청자 그 물색지를 찾게 되고 특히 그 강진만이라든지 고창과 같은 그 줄포만을 통해서 나중에 배로 개경까지 실어 오면 되는 이런 그 고려 시대의 좋은 제도에 아마 적합한 지역에 있는 곳을 선정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진에서 나는 제2단계 청자는
훨씬 그 1단계보다는 약화가 되고 대체로 녹색이 짙은 그런 청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체로 그 고각적인 연대로는 아마 1020년대부터 아마 그 강진과 고창과 같은 남부 지역에서 제2단계 청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그 거란족의 침입으로 결국 송나라는 북송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따라서 고려로 볼 때는 그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지내는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되게 11세기였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중국 기술로서부터 자기 기술을 배웠던 1단계를 거치면서 2단계는 스스로 눈물을 머금고 아마 우리식으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이 모습을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제1단계에서는 되게 중국식과 비슷한 기형과 중국식의 그 가마 형태인 벽돌 가마라든지 큰 가마가 나오는데 제2단계는 한 10m 크기의 그 작은 가마 또 진흙으로 쌓여졌거나 거기서 만들어진 청자는 이따 여러분들이 작품에서 보실 그 녹색이 짙은 그런 청자의 개발이 눈물겹게 아마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그 11세기 말부터 북송과의 교류가 다시 시작되면서 특히 제3단계에서 고려는 귀족 정치가 보다 그 안전되고 그 완성되는 이런 단계가 바로 유명한 예종 인종연간이라고 불려진 그 시기였었습니다. 이 12세기로 들어가면서 특히 예종 임금이 중국 문물에 대한 사랑이 아주 깊었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무슨 파리에 다녀와서 프랑스 사람 흉내 내듯이 그런 아마 중국 문물에 아주 그 애호가 깊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책을 받아들이고 중국의 제기제도를 받아들이고 중국의 예절을 받아들이고 중국의 여러 그 문물, 예학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본격적인 시기가 12세기 초의 예종이었는데 이때 아마 예종이 특히 청자를 사랑했고 그 당시 그 중국 그 임금은 휘종이라고 하는 임금이었는데 이 휘종 황제의 시기에 중국 도자기, 특히 정요의 백자라든지 또는 여요의 청자라고 불려지는 아주 가장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청자와 백자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12세기 초입니다. 이때 고려의 그 중국 문물에 아주 흠모에 빠진 이 예종 그리고 그 뒤를 뜬 인종 이런 임금님이 중국 문물을 그 극히 사랑하면서 중국의 그 여요 청자, 최고급의 청자에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오늘날도 대표하는 청자는 용천여 청자도 아니고 월지여 청자도 아니고 여요 청자라고 불려지는 청자야말로 중국의 그 청자의 꽃이라고 합니다. 대개 11세기 말 12세기 초에 만들어졌고 그 여요 청자가 곧 남성 관여라고 불려진 관여 청자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대만의 고궁박물원에서 다시 10년의 수리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재개관이 됐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재개관이 돼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녀오고 그랬는데 특별전을 여요 청자 특별전을 이렇게 한 진열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예전에 한 번도 그 북경, 그러니까 대만의 고궁박물원이든 북경의 고궁박물원이든 어떤 전시도 우리 고려 청자와 비교한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번 처음으로 여요의 중국 제1급의 여요 청자와 우리 고려 청자의 비색 청자를 두 개를 딱 이렇게 물론 주로 중국 거 한 그 50점 이상이 중국 거고 우리는 한 5, 6점 정도 이렇게 전시 이렇게 비교만 해놨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눈물겹다고도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고려 청자가 훨씬 낫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그 여러 모습들이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제1급 청자가 여요였습니다. 고려 청자가 제3단계에서 아마 그 귀족 정치의 완성을 볼 수 있는 예종 임금이 아마 이 여요 청자를 아마 그 고려 청자가 선생으로 매달려서 한번 그걸 극복하도록 그걸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강진 아마 가마에 요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특히 이 예종 임금은 고려 청자를 만드는데 지원을 어떤 것도 아끼지 않겠다고 도공이 만일 그 월급이 부족하면 월급을 배로 늘리고 모든 기자재도 최고로 하고 특히 그 고려 왕실이 필요하는 제1급의 청자를 만들어내라. 아마 그런 명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강진은 일반 관청이라든지 또는 일반 뭐 사찰에 쓰여진 그런 청자 말고 강진 특히 사당리에서는 왕실을 위한 중국 여여 청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청자를 만들라. 아마 그렇게 명을 내렸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1123년 고려에 다녀갔던 서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안에 그 32장에 보면은 이 고려 청자를 그 중국 사신 일행이 보고 고려 청자의 색깔이 매우 아름답고 형태가 세련돼 있다. 그런데 이 청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세련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고려에 안내하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근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근년 이래. 그러니까 1123년으로부터 근년 이라는 것은 아마 12세기 초 대체로 1100년 들어가서 1110년대 아마 전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고 그때가 중국의 여여 청자가 가장 절정에 도달한 그런 시기였고 그걸 모델로 해서 이 고려 청자가 아마 그 죽기 살기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 조선이라든지 반도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갑자기 죽기 살기로 하니까 됐듯이 예전에 올림픽에 죽기 살기로 하니까 4위가 되듯이 아마 이 12세기 초에 제3단계 중국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그 여여 청자를 콧대를 넘어서도록 그래서 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계기가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죽기 살기로 만든 그 청자를 아마 중국 사신 일행이 1123년 고려에 들리게 됩니다. 그 300여 명이 들린 그 사신 일행을 맞는 고려의 그 개경에 있는 순천관이라고 불려 오늘날로는 신라 호텔 같은 데죠. 그 로비에다가 그 당시 만든 고려 청자를 보고 아마 그 약호를 이렇게 조금 죽이려고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고려 청자를 보고 그 중국인 지식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색깔도 아름답고 형태도 세련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냐 이렇게 아마 몰래 물어봤겠죠. 근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좋아졌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본다면 12세기 초에 들어와서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점이 이 여여 청자에만 보이는 기형이 이 비색 청자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원앙 형태의 향로가 예를 들면 그런 작품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국립중앙박물관의 국보로 알려져 있는 사자뚜껑 향로가 있잖아요. 또 기린뚜껑 향로. 그것은 아주 이 훨씬 뒤에 약화된 것이며 삼족의 다리가 있고 그 외에 아주 약화된 그 사자라든지 그 원앙이 있는 거고 1123년 전후로는 이렇게 연잎에 그 연꽃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큼직합니다. 향로가. 그리고 이 원앙이 있고 이 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입이 나가도록 한 이런 사실 위주의 비색이면서 아름다운 이런 청자의 이 예를 최근 중국 정부가 그 여여 가마터가 하남성 그 여주현에 있는데 그 지역의 가마를 비밀리에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똑같은 파편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사실은 뭐냐면 이것 말고도 예를 들면 무슨 점형병이라든지 또는 그 화형 접시라든지 원형 접시라든지 또는 그 주전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중국 제1급으로 치는 여여 청자와 아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세기 초에 들어가서 그 여여 청자를 모델로 해서 중국의 제1급의 청자를 모델로 해서 죽기 살기로 만든 그 가마가 강진 사당리고 거기서 만드는 청자를 고려인들은 이걸 비치옥과 같은 청자다. 그래서 비색 청자란 이름이 고려 도경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 고려인들은 그 고려 청자를 만들면서 아마 뿌듯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들은 그걸 뒷받침해 주는 자료가 유명한 전인종 장릉에서 나온 인종이 1146년에 돌아가시는데 장릉에서 나온 4점의 청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참외형 꽃병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참외형 꽃병. 여러분들이 이파리가 있고 이렇게 참외처럼 돼 있는 꽃병, 국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외에도 합이라든지 방형대라든지 이런 그 얘들은 그 청자가 얼마나 비치 효과 같을 뿐만 아니라 색깔에 있어서 형태에 있어서 그 단정하고 차분하고 이적인가를 보여줍니다. 이런 12세기의 그 비색 청자의 시기를 거친 다음에 12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그 의종이라는 임금이 나타납니다. 이 임금은 고려사에 의하면 아주 놀기를 좋아했던 그 고려사 전체를 통해서 유락을 즐겼던 임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24년 동안 먹고 놀고 돌아다니고 그때 전쟁도 한 번 없었고 그랬었습니다. 이때 그 의종이 그 특히 그 화려한 거, 아름다운 거,
새로운 것 이런 걸 많이 요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청자들이 매우 문양도 그 전에는 되게 차분한 그런 청자들이 문양이 없는 청자들이 많은데 12세기 후반부터는 문양이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이 크게 나타난다든지 또는 거기에 의종 임금이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못을 좋아했답니다. 의종 임금이 그 주변의 수양버들 그리고 갈대, 연꽃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오리 이런 서정적인 정치를 좋아했고 이 의종이 좋아했던 문양이 나중에 보면 청동의 금속기에도 나타나고 또 이런 예가 청자에도 나타나서 보류수금이라고 불려지는 연못과 버드나무 오리 문양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걸 주도해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의종이었습니다. 의종은 고려궁 뒤에 연못을 파기도 하고 거기에 정자를 세웠는데 정자의 지붕을 청자기와로 덮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청자기와로 덮었던 기록이 1937년 개경의 만월대에서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청자기와 편이 나왔고 그리고 후에 강진 사당리에서 청자기와를 만들었던 가마터가 발굴이 됐습니다. 국립박물관에 의해서. 거기서 나온 청자기와편이 300편 이상인데 거기서 나온 많은 양의 기와편과 함께 나왔던 접시나 주전자나 꽃병이나 이런 많은 예를 보면 문양도 있고 화려하고 아주 세련된 그런 예들이 뛰어나서 고려 청자가 12세기 후반이 되면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했구나. 다시 말해서 문양이 없고 차분하고 이런 단계에서 아주 화려한 청자로 이렇게 탈바꿈해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국립박물관에서 1965년 발굴조사했던 강린 사당리의 청자기와 가마터입니다. 여기서 나온 다량의 청자들은 기와뿐만 아니라 다른 청자들도 형태에 있어서나 문양에 있어서 특히 음각, 양각, 투각, 상형의 다양한 청자의 일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고 12세기 후반의 남성시대 지식인이었던 태평노인이 그의 책 수중금이라는 책 속에 천하제일의 하나가 고려 청자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것은 제 4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기에 나온 아주 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종 시기에 아마 강진 사당리의 장인들 중에 아마 좀 더 새로운 걸 만들어 봐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 장인들 중에 일단이 아마 그 당시 나무에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나전을 이렇게 박아놓는 나전 칠기가 이미 있었고 또 청동기에 은으로 혹은 금으로 입사라고 하는 보통 은입사라고 하지만 은상감입니다. 은줄을 박아서 놓는 그런 기법이 이미 12세기 전반에 있었습니다. 기록에도 나오고 그러던 것에서 아마 응용을 받아서 아마 음각 기법의 청자에다가 아마 철화라든지 이런 철화에 쓰여지는 산화철을 자토라고 부르는 안료를 아마 메꾸고 그리고 그걸 닦아낸 다음에 메꿔진 음각 부분의 산화철, 자토가 나중에 청자유약을 씌워서 굽게 되면 그게 흑상감이라고 불려지는 상감 기법이 상형 음각을 만들고 거기에 감입했다, 메꿨다 하는 그런 상감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이 청자기와 가마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백토를 감입하면 백상감이 됩니다. 이런 상감 기법은 문양이 음각의 청자의 경우는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양각도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상감으로 예를 들면 구름과 학을 이렇게 흑백으로 나오게 되면 멀리서도 이렇게 보이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상감 기법은 그 당시 중국에서 개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마 청자가 모두 꽃 피어나던 때 음각, 양각, 투각, 상형의 아주 다양한 청자 문화가 막 꽃 피어날 때 기와까지도 청자로 만들던 그런 시절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거기다가 무늬를 도드라지게 보이는 상강 기법이 장안이 됐던 자료가 바로 유명한 청자기와 가마터에서 발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상강 기법은 고려인들의 활용을 받았고 특히 이제 13세기로 가면서 이런 상강 기법의 청자에 대한 요구가 중국에도 없고 고려 독자적이며 동시에 강한 문양이 사람들의 마음을 깊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은 그들이 갖는 마음의 세계를 아마 그들이 그 좋아했던 또 자랑스러운 청자에다 새기고자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또 널리 나오는 예들이 바로 그 구름과 학의 문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운학문양의 청자, 운학청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운학청자는 바로 그 당시 고려인들의 그 유교로 이렇게 얼룩졌던 이런 고려 사회에서 특히 그 의정이 이런 도교, 노장 사상을 사랑했고 이 노장 사상이 결국 사람들에게 깊게 스며들어가면서 이 자연에 대한 동경, 자연으로들의 회귀, 이 그 노장 사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신선들이 사는 선계, 이 선계야말로 모든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세계라고 생각했고 그런 신선들이 사는 선계로 그 태어나기를 이것이 그 13세기를 살았던 이규보, 이일로, 최자와 같은 문인들이 남긴 문집에 그런 여러 기절에 나옵니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도 여러 번 그 신선들이 사는 선계에 다시 태어나기를 제발 좀 태어났으면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바로 이 그 고려인들은 그 당시 청자가 처음부터 하늘을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이 노장 사상에 의하면 이 이상적인 세계가 하늘 좌편에 있고 청자의 푸른 표면은 아마 창공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그 구름을 표현하면서 창공의 그 맑은 그 구름 속에 그래서 그 학이야말로 어떤 새냐면 거기 독수리도 나오는 게 아니고 참새도 나오지 않습니다. 비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학이 나오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신선을 태우고 나르는 새가 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장 사상에 의하면 신선을 태우고 선계로 나르는 새가 학이었고 따라서 그 구름과 학의 문양은 곧 선계에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고려인들의 마음의 일단을 거기에 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예들은 특히 고려 고분에서 나오는 많은 청자 중에 구름과 학의 문양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학이 가만히 서 있거나 모이를 쪼거나 그런 예들이 없습니다. 거의 보면 구름 속에서 이렇게 비상하는 그런 예들이고 특히 노장 사상의 그런 가르침이 고려인들에게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들은 그 선계를 그리워하고 이런 것들이 그 구름과 학의 문양으로 발전하면서 중국에도 없는 고려 독자적인 문양의 세계로 발전해 가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 많이 보셨던 또 그 야국이라고 불려지는 들국화가 특히 그 고려 청자에 도드라지게 많이 나타납니다. 들국화. 이 들국화야말로 고려인들이 그 전 시기를 거쳐서 가장 사랑했던 꽃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들국화가 이렇게 그들이 좋아하는 술잔이나 혹은 술병이나 혹은 그 술을 담는 매병이나 혹은 그 외에 많은 기명에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는 이 들국화가 바로 노장 사상에서 본다면 이 결국 도연명의 귀고래사와 같이 이 결국 그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연의 은둔자, 자연 회귀에서 자연을 새롭게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은둔자로서 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도연명의 귀고래사는 이 시기 많은 고려인들의 애독하는 그런 그 책이었고 이런 도연명의 귀고래사와 함께 동시에 이런 자연에 대한 이런 아마 재발견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런 시기에 아마 이런 그 외로움, 쓸쓸함을 표현하는 이 들국화는 결국 고려인들의 그 마음에 깊게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때 불려졌던 많은 시가가 이미 아시겠지만 살얼이었다, 청산의 살얼이었다. 이런 자연으로 돌아가서 뭐 발아래 살얼이었다. 이런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과 회귀하는 이런 움직임이 컸고 아마 그런 데서 쓸쓸함, 외로움을 표현하는 이 들국화의 문양은 예를 들면 그 한 잔의 술에 아마 그 쓸쓸함,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면과 아주 일치돼서 특히 상감 청자의 기법으로 나오는 그런 술잔과 주병은 아주 제격이었습니다. 특히 고려인들이 이런 이 들국화에 대한 사랑은 고려 14세기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여러분들이 인하기법의 분청사기에 나오는 주문양이 다 들국화입니다. 들국화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은 그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 특히 그 이런 쓸쓸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그 갖는 꽃말이 결국 사람들에게 아마 또 깊게 사무쳤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고려 청자가 그들이 죽어갔을 때 가는 무덤 속에 같이 동반자로서 들어갔다는 의미는 그들이 얼마나 그
이런 들국화에 대한 사랑이 컸는가를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또 그 연못과 버드나무 어우리 이런 문양들의 모든 부분들은 결국 고려인들의 그 마음의 세계고 그런 마음의 세계를 결국 그 지워지지 않는 상강기법으로 파서 아예 그냥 바위에라도 새겨두고 싶다는 그 삶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 그 이 밀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남들처럼 먹고 사랑하고 그러고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이것만은 바위에라도 새겨두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아마 상강기법은 그런 표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파서 집어넣어서 거기에 그들의 마음을 담았고 그것이 바로 특히 이런 그 고려인들의 마음의 세계와 일치하는 그런 문양들이 상강기법으로 주로 많이 심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강기법 자체가 어려워서 그것이 귀중한 게 아니라 상강기법이 중국에도 없는 기법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상강기법은 모든 게 상감청자 중에서도 나쁜 게 많습니다. 줘도 안 가질 만한 그런 작품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감청자에서 보여지는 고려인들의 마음의 세계를 상강기법으로 담았다는 것. 아마 그 점이 고려청자가 특히 갖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고려청자 하나를 전시대에서나 혹은 집에서 이렇게 만날 겁니다. 그 안에서 그 고려인들이 사랑했던 마음의 세계를 다시 한번 만난다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특히 상강기법의 세계로 담겨져 있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말할 겁니다. 이 고려청자가 정말 고려인들의 사랑했다는 기록이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나옵니다. 그 고려청자를 매우 좋아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고려청자의 많은 작품들은 그 보통 10개 중에 하나 나온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동국이상국집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마 그 가마에서 10개를 보면 그 중에 하나 겨우 나온다. 10개 중에 하나 나온다. 10%의 성공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여지는 많은 청자들은 아마 박물관만 아니라 창고에 있는 그런 수장고에 있는 많은 청자들은 또 여기 전시대에 있는 많은 청자들은 그게 좋든 나쁘든 다 10대 1의 경쟁을 뚫고 현재 남아있는 건데 어떤 작품들은 평생 그 수장고에서 지내고 어떤 작품들은 항상 그 전시대에 이렇게 있는 불공평한 것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런 청자들의 이 작품들이 특히 가장 절정기는 12세기가 비색청자였다면 13세기야말로 상감청자의 전성 시기였다고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 12세기의 문신 귀족이라고 불려진 차분하고 이기적인 귀족들의 성격에 맞는 그런 시기에 이 청자가 비색청자라면 보다 물을 기본으로 해서 정신세계를 보다 중요시 여겨야 하는 이런 그 무신 귀족들, 이 최씨 무신 정권의 비화 아래서 크게 아마 성장해 갔던 것이 상감청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이런 청자들은 14세기를 맞으면서 고려가 이 원에 예속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망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듯이 고려 청자가 몽고가 쳐들어와서 이게 대부분 쇠퇴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 청자가 만들어진 강진이나 부하는 이 몽고의 침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싸움하고 있었던 그 무신 정권이 있었던 강화도가 바로 다 그 배를 통해서 운반을 받았기 때문에 고려 귀족들이 싫어하지 않는 한 상감청자는 계속 발전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고려 상감청자가 혹은 많은 청자들이 1231년 몽고의 침입으로 쇠퇴한 것처럼 생각한 것은 대체로 아마 잘못된 견해고 그것을 처음 주장했던 일본 학자들의 그런 견해에 그냥 아무 비판 없이 수용한 그런 결과가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그 고려 청자가 쇠퇴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외구의 침입에 있었습니다. 왜 일본 연구자들이 그 모든 책임을 물론 책임이 일단은 있겠지만 애꿎은 몽골인에게 그 고려 청자가 몽골인들이 그래 그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고려 청자가 뭐가 좋아서 그걸 없애려고 오겠어요? 몽골인들은 고려 청자와 관계가 없어요. 더군다나 중국을 지배해 가는데 고려 청자의 무슨 걸 쇠퇴를 위해서 올 리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따라서 이 몽골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를 보여주는 자료가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를 그 유명한 삼성리움의 우리가 진사체 표형 주전자라고 불려진 주전자가 있잖아요. 그게
몽고 전쟁에 한참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1257년 그 최양의 무덤에서 나온 자료라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유명한 1271년 진도 용장성 출토에 많은 청자들이 현재 목포대학 박물관에 있고 발굴조사한 기관입니다만은 거기서 나온 13세기 후반의 청자들이 아주 맑은 비세계 그리고 또 혹은 상감 청자의 전성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근거에 따라서 본다면 13세기가 절대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고려 청자가 왜 쇠퇴했는가? 그것은 1350년부터 90년에 이르기까지 약 40여 년간 고려 사회를 아주 그 몹시 귀찮게 했던 약탈을 하고 노략질을 했던 왜구들이 한두에 온 게 아니라 40여 년간 우리나라의 남해안, 서해안을 이렇게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러고 이미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기도 죽고 그랬었습니다. 특히 그 노략질을 통해서 그 바닷가 50리 내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었답니다. 특히 1370년대에 들어가면 왜구들이 하도 극심해서 그래서 이 왜구들 때문에 바닷가 50리 내에는 사람이 살 수 없었답니다. 이때 그 왜구들 때문에 읍성이 만들어집니다. 나간읍성, 해미읍성, 홍성읍성, 읍성이 이때 만들어 고창읍성. 왜구들이 오면 글로 도망가려고. 그리고 왜구들이 그 40여 년간 공략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특히 강진이 바로 바닷가였습니다. 왜구들의 직접적인 침입을 받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는데 도저히 청자를 제작할 수가 없던 겁니다. 왜 청자가 제작이 끝났는가? 저희도 궁금했었습니다. 어디서든지 항상 얘기 듣는 바는 어떤 청자 장인이 비법을 전해주지 않아서 아들에게도 비법을 전해주지 않아서 아주 고약한 그런 심성을 갖고 있는 그 한국 사람들의 심성 때문에 끝났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 공기업과도 같은 그 공동체의 것이 어떤 장인이 하나 비법을 전해주지 않는 그런 걸로 손색한 게 아니죠. 하나의 관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 강진요가 부안요가 어떻게 한 장인이 감기 걸려서 혹은 아파서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끝났다. 그렇게 설명된다는 것은 너무나 유치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 청자의 제작은 40여 년간 왜구들이 하도 극성을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왜구를 무찔러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오늘날 말하자면 왕, 대통령, 뭐라도 시켜줘야겠다. 그래서 왜구들의 그 극복에 성공했던 이성계 장군이 결국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기반이 바로 왜구들의 만약 왜구들이 안 쳐들어왔다면 이성계가 나타날 수가 없었겠죠. 이성계 장군이 결국 왜구들의 홍산대첩이라든지 이런 그 왜구들의 그 노략질을 막으면서 국민들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그 뿌리 깊은 나무, 용비어 청가에 보여지는 이 기절에는 1380년 왜구들이 극심했을 때 왜구들을 무찌르고 자신의 고향인 전주로 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는 걸 통해서 역성혁명을 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갖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왜구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으면 그랬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개경조차도 왜구들이 하도 극심해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자고 했었습니다. 이 우왕 임금이 쌀이 안 올라와서 그래서 점심을 굶을 정도에 따릅니다. 그 왜구들이 40여 년간 아주 그 노략질을 해서 고려가 그럼 고려의 군인들은 뭐 하고 있는가? 하필이면 그 북쪽에 홍건적이 또 여러 차례 10만, 20만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려의 그 군인들은 북쪽에 한꺼번에 내려오고 왜구들은 그 소수로 이렇게 야음을 틈타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결국 그 군인들이 저 북쪽으로 가 있는 사이에 됐고 유명한 최영 장군도 왜구들의 침입에서 국민들의 영웅으로 이렇게 부각된 예가 아닙니까? 이때 그 강진이 결국 그 청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왕실에서 청자를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신흥 4대부들이었습니다. 정도전, 정몽주 이런 신진 4대 부층이 그 당시 중국을 보니까 이 왜구들의 침입에서 우선 청자를 만들려면 내륙으로 가야 합니다. 내륙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청자를 그 귀족 사회처럼 이렇게 그 소수만 만들 게 아니라 그 자기네들 4대부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돼서
만일 쓸 수 있다면 다량 생산이 필요하고 따라서 그 좋은 방법이 하나가 그 내륙의 팔도에서 청자 제작을 시작해. 외구들이 못 들어오는 내륙 지역에 바닷가 마을이 아니라. 그래서 1376년 고려사에 의하면 이 강진 자기소가 폐쇄돼 버립니다. 이제 그리고 그 강진에서 살았던 그 청자 장인들이 내륙으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산청에 그 장천리로도 가고, 어떤 사람은 광주의 그 충효동으로도 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임실로도 가고, 어떤 사람들은 공주, 중정도 공주로,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경기도 광주의 일부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청자를 이제 제작해서 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상감하기엔 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새겨서 인화기법을 쓰기도 하고, 또 그 장인들이 이제 그 팔도에 한 군데씩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만 갖고 부족하니까 각 군에 하나씩 시간이 가면서 배우고 해서 약 40~50년 된 그 1424년에 32년간 자료 수집이 됐던 유명한 세종실록 지리지에 자기소가 무려 전국 팔도에 139개소를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보면 강진과 부안에 있던 자기소가 이 139개소로 환되는 것은 약 70배로 늘어나는데 그 기간이 한 40여 년의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려 청자는 쇠퇴했다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가 없고, 외구들의 그 노력질을 받으면서 결국 강진이 부안도 바로 바닷가 마을이니까 끝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가운데 아마 그것을 대안으로 될 수 있는 게 내륙 지방에 이것이 가마가 이제 그 조선 왕조의 기본 목표이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한글을 창제하듯이 모든 백성들을 위한 그릇을 만들어야 하니까 다량 생산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화기법이 보편화될 수밖에 없게 되고, 가마가 자기소가 자꾸만 늘어나야 하니까 그게 70배로 늘어가고, 그래서 대개 이 금속기 쓰지 말고 사기와 목기를 전용하도록 하라는 고려사 형법지의 기록들이나 조선 초기의 기록들은 이 고려 청자가 결국 다량 생산 체제로 들어갔다는 걸 말해줘요. 사람들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고려 청자가 쇠퇴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려 청자가 결국 모든 국민의 그릇으로 이렇게 화하기 위해서 큰 전환을 다량 생산과 보편적인, 그래서 그 그릇들이 비록 그 14세기 말 15세기 초에는 색깔도 시멘트 색깔처럼 좀 칙칙해지고 형태도 좀 둔해지고 그리고 그릇도 기벽도 두꺼워져서 좀 무겁고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보고 일반 사람들은 그저 생각 없이 청자가 쇠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한 청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결국 청자가 변해갔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그릇으로 결국 고려 귀족과 왕족들을 위한 그릇에서 모든 사람들의 그릇으로 이렇게 그 큰 흐름이 꽃을 핀 게 분청사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